안녕하십니까. 공간정보에 의해 강의를 맡은 성신여자대학교의 정재준입니다. 공간정보란 공간에 대한 정보로서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되고 있고 실제로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는 그러한 공간정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으로서 크게 강의의 목차를 네 차시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정보와 실생활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공간정보를 담는 지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간정보와 관련된 기술로서 지리정보 시스템, 원격 탐사, 그리고 GPS 등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고,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는 공간 데이터 모델과 그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정보와 실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는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대부분 공간정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또는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의 약 80% 정도가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또한 개인의 경우에도 차량용 내비게이션, 인터넷 지도, 또 스마트폰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중교통 안내 서비스 등 수없이 많은 공간 정보를 실생활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본 수업에서는 공간 정보의 개념과 취득 방법을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공간 정보가 활용되는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최신 기술과 미래 공간정보 발전에 대한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와 실생활은 두 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정보의 개념과 종류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실제 실생활에서 공간정보가 사용되는 사례 또 그 관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간정보의 개념과 종류입니다. 먼저 공간정보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정보화 시대에서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서 이를 우리는 보통 정보의 홍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정보 중에서 본 강의에서 말하고자 하는 공간정보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란 위치 정보와 속성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간정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치 정보란 사물이 있는 또는 대상이 있는 위치를 말하는 것이고 속성이란 그 사물 또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리정보 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할 때 Geographic은 위치 정보의 개념을, Information은 속성 정보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보 중 약 80%는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치 정보는 반드시 지도로서만 표현되는 건 아니고 주소도 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왼쪽에 위치 정보와 오른쪽에 속성 정보가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컴퓨터 등에서 위치 정보의 24번을 클릭했을 때 그에 해당하는 속성 정보 중 두 번째 줄에 보면 24번지가 용도는 주택, 소유주는 B, 면적은 100제곱미터이고 지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정보를 클릭하면 속성 정보를 알 수 있고 속성 정보를 클릭하면 이에 상응하는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 또는 이러한 정보를 공간 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 정보의 종류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위치 정보와 속성 정보가 있는데 먼저 공간 정보 중 위치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측량 또는 위성을 이용한 GPS 방법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공사진이나 위성영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면 입체 항공사진을 볼 수 있는 스테레오스코프라는 기계가 보이는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지도의 대부분은 이런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위치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최근 1970년대 이후부터 개발돼서 최근에는 거의 항공사진과 맞먹는 수준의 해상력을 가진 인공위성 영상이 많기 때문에 이런 위성 영상을 이용해서도 위치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속성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성 정보는 속성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 자체가 사실은 위치 정보를 취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지만, 실제로 속성 정보는 첫 번째 통계 자료를 들 수 있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면 전국 단위의 인구라든지 또는 시군구별로 인구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통계 시스템을 이용해서 각 대상물의 정보를 취득할 수도 있고, 또 슬라이드에 보시면 위쪽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각각의 기후 관측소에서 기후 관측 데이터를 취득한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실제 관측한 데이터로서 이것 역시 속성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화면이 있는데, 이건 역시 실제 데이터를 조사하거나 또는 공간 정보가 아니더라도 다른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에서 이 속성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즉, 그래서 속성 정보란 쉽게 말하면 스프레드시트 또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있는 많은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 슬라이드와 현재 슬라이드를 보시면 공간 정보가 위치 정보와 속성 정보로 구별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 속성 정보는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굉장히 많은 속성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속성 정보를 위치 정보와 얼마나 잘 결합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공간 정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공간 정보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위치 정보와 속성 정보를 모두 포함한 공간 정보, 위치 정보와 속성 정보를 모두 포함한 것을 공간 정보로 하였는데, 현재 슬라이드에 보시면 왼쪽에는 표 형태의 굉장히 많은 속성 정보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지도가 하나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GIS 또는 공간 정보에서, 공간 정보 시스템에서 이 공간 정보의 운영이라고 하면 이런 왼쪽에 있는 속성 정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위치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속성 정보를 선택하면 위치 정보가, 또 위치 정보를 선택하면 속성 정보가 자유롭게 그 정보를 알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GIS 시스템 또는 공간 정보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공간 정보와 실생활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론적인 걸 많이 설명한다기보다는 실제 실생활에 이용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의 제일 왼쪽에 보시면 태풍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풍 영상은 실제로는 위성에서 촬영한 영상이고, 이것 역시 공간 정보에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우리가 버스를 타러 가면 버스 정류장에 흔히 나와 있는 버스 도착 정보 안내 시스템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우리가 실제 버스 정류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단순하게 보이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모든 버스에 GPS들이 탑재되어 있고 중앙 관제소에서 이 버스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후 다시 그 정보를 가공해서 이 버스 정류장에 있는 키오스크 또는 VMS 메시지로 이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 역시 공간 정보를 활용한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내 주변에 있는 맛집을 검색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역시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 기능을 이용하고 또 이 지도 역시 이미 GIS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어떤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GPS 정보와 GIS 자료를 이용해서 이러한 검색이 될 수 있는 시스템 역시 공간 정보를 실생활에 이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주소 시스템을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슬라이드의 왼쪽 그림에 보시면 현재 세주소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예전에 이용했던 지번 체계로는 실제 그 지번에 해당하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기보다는 파악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주소 시스템은 도로명만을 가지고 도로명 그리고 주소를 도로명에 연결된 그 주소를 가지고 실제로는 위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공간 정보를 실생활에 이용한 사례가 될 수 있고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아르바이트 장소를 대학생들이 검색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어떤 인터넷 화면인데 자기 주변에 있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장소를 검색한다든지 하는 것도 공간 정보를 이용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인터넷에서 최단 경로를 검색하는 화면인데 이건 역시 공간 정보를 이용하는 가장 흔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간 정보와 이제 첨단 정보통신 기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 정보는 이렇게 실생활에만 이용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텔레매틱스라든지 위치 기반 서비스 그리고 유비쿼터스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텔레매틱스란 전자식 요금 징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이패스가 되겠죠. 또는 VMS, 비클 메시지 서비스라고 해서 도로에 가다 보면 어느 구간이 얼마나 막힌다든지 이런 표시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 관리 또는 긴급 군안 또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전체 시스템을 텔레매틱스라고 하고 이런 텔레매틱스에 있어서는 이런 GPS라든지 지도 등이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텔레매틱스하고 관련된 많은 분야에서 공간 정보를 반드시 이용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위치 기반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의 밑에 보면 그 세 개의 배달 앱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배달 앱 역시 실제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위치에 기반을 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위치 기반 서비스란 사용자의 위치에 기반한 모든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실제로는 학생들의 안심 귀가라든지 또는 어떤 그 주변에 있는 그 전과자들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이런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위치 기반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 기반 서비스는 만약에 그 개인이 그 사용에 동의만 한다면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얻을 수 있지만 사실은 개인의 그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실제로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위치 기반 서비스는 계속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 백화점 주변을 걸어가고 있는데 백화점 주변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깜짝 세일이라는 메시지가 뜰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론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란 라틴어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유비쿼터스란 굉장히 많은 센서 그리고 통신망 그리고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유비쿼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어떤 아파트에 대한 선전에 보면 홈 네트워킹을 선전하면서 유비쿼터스 아파트를 선전한 사례들도 있었고, 현재 많은 지자체 등에서 유비쿼터스 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 영화에서 미래의 영화이지만 어떤 많은 정보를 이용을 해서 미래에 있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유비쿼터스를 설명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란 결국은 어떤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 즉 제가 문고리를 잡았는데 문고리가 제 온도를 측정을 해서 오늘 열이 있다든지, 또는 냉장고를 열었을 때 냉장고 안에 있는 무슨 어떤 내용물이 어떤 게 많이 비어 있다든지, 이런 정보들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다 어떤 센서들의 역할이고, 그리고 만약에 범죄자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 어떤 CCTV 정보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 역시 결국은 그 CCTV의 위치 그리고 범죄자의 정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어떤 유비쿼터스 센서망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되는 그러한 것들을 유비쿼터스라 합니다. 그래서 그 슬라이드의 오른쪽에 보시면 가로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실제로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로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도서관에 가면 우리가 이제 RFID 칩이 보통 책에 이렇게 앞부분에 들어있어서 대출을 하고 하는데, 이런 RFID 칩을 이용해서 가로수의 어떤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좋든 좋지 않든 미래는 아마 유비쿼터스 사회가 될 것이고, 이런 유비쿼터스에서도 공간정보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위치정보, 어떤 센서의 위치 또는 어떤 속성 정보들이 전부 다 사실은 위치정보와 속성 정보로서 공간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비쿼터스와 관련된 많은 연구, 개발, 사업 등에서 공간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공간정보와 실생활의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빅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빅데이터는 큰 데이터라 해서 영어를 한글로 그냥 해석을 하면 큰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은 세 가지의 부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기이고요, 볼륨. 두 번째는 다양성, 버라이티고, 세 번째는 속도, 벨로시티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데이터들은 과거에 비해서 크기가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테라, 페타, 제타 등으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예전보다는 다양한 데이터입니다. 예전에 어떤 무슨 스프레드시트 형태의 데이터였다면, 현재는 동영상이라든지 음악 또는 소셜 네트워크 등도 어떤 정보들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고요. 세 번째는 유통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어떤 데이터가 갱신되는 주기가 몇 시간 또는 며칠, 몇 주, 몇 년이었다면, 요즘은 몇 초 단위로, 몇 분 단위로 이렇게 유통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라는 크기가 크고 다양하고 유통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정보의 갱신 속도가 굉장히 빠른 정보를 빅데이터라고 하고, 사실은
이러한 세 가지의 부위가 있지만 더 빅데이터의 더 중요한 의미는 이러한 정보를 종합해서 더 가치 있는 어떤 밸류가 더 부가된 이런 고부가가치의 데이터를 창출하는 것이 빅데이터의 역할이고 또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잠깐 설명드리면 슬라이드의 오른쪽의 위쪽 그림은 어떤 창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이 있을 때 이런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떤 곳에 가게를 열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여기에는 어떤 유동인구라든지 또는 상주인구 또는 어떤 주변의 매출액 정보 등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야버스 노선도인데요. 이건 역시 심야 시간에 유동인구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러한 그 노선을 선정하게 된 것이고요. 그 밑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서울시에 있는 유동인구를 데이터화하여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동인구를 보면 인구수만 있는 게 아니라 연령대별로, 시간대별로 많은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건 역시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 강남역 주변에 연령대별로 어떤 소비 패턴을 가지는지, 그래서 왼쪽에 이제 젊은 층이고 오른쪽이 장년층이고, 그렇게 해서 왼쪽과 오른쪽,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굉장히 사용하는 패턴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 역시 빅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지금 사례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빅데이터 역시 대부분은 유동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유동적인 정보라는 게 위치에 관한 정보를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빅데이터에 있어서도 공간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공간 정보와 실생활에 대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